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기 북한 영화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한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월북 영화인 그리고 북한 영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될 텐데요. 특히 이 중에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북한 영화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해방에서부터 전쟁을 거쳐서 1950년대 북한 영화가 재건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던 그 시기까지를 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마에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해방이 되던 그날 밤입니다. 이마는 한밤중에 조선 영화사에 있었던 이재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함께 해방 이후에 영화 부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재명은 그 조선 영화사에 있었던 영화인들, 예를 들어 윤상열, 이병일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조선 영화 건설본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말기 일본이 조선의 영화 산업을 하나로 단일화시켜 놨던 이 조선 영화사의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에 영화 건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마가 이재명을 만났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재명은 1930년대 초반, 20년대 후반,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사이에 일본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소에서 실제 PCR이라고 하는 영화회사에서 이제 근무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일본에 한창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좌익 영화 운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키노라고 하는 조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죠. 요 시기 이마가 서울에서 카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도쿄로 가서 카프 동경지부를 설립하고 그 동경지부를 이끌고 있던 김두용이나 이북만 같은 사람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마도 이재명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1930년 전후 시기부터 해서 이재명과 이마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던 그날 이마는 이재명을 만나서 해방 이후 한국 영화, 우리 영화, 조선 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했던 거죠. 여기 보이는 사진, 이 PPT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종각 옆에 있었던 한청 빌딩입니다. 이 한청 빌딩에는 해방되고 나서 이마 김남천이 이끌고 있던 조선 문화건설 중앙협의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조선 영화건설본부도 이 건물 안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문화운동의 중심지가 바로 이 한청 빌딩이었던 거죠. 이 조선 영화건설본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조직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 미군의 관리하에서 위원장과 서기장을 뽑게 됩니다. 위원장은 조선 영화계의 가장 중심적인 그리고 초창기부터 활동했던 원로 윤백남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서기장으로는 김정혁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윤백남, 김정혁 체제로 굴러가던 이 조선 영화건설본부에 대항해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영화동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영화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은 추민입니다. 추민은 카프 시기부터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일제에 저항했던 그런 영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민을 비롯해서 젊은 영화인들이 봤을 때 이 조선 영화건설본부를 이끌고 있던 이들 인물들이 일제 말기에 친일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노선을 견지하고자 이 추민을 비롯한 인물들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영화동맹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 뭐 연극, 미술, 음악, 뭐 이런 그 각 예술 장르 각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건설본부 외에 프롤레타리아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운동 조직들이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이때 연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김태준이 서울에 오게 되고 김태준을 중심으로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조직도 하나로 합해지게 되는데요. 1945년 12월에 두 조직이 합해진 새로운 조직, 조선영화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범영화인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영화인, 그러니까 좌익, 우익, 중간, 할 것 없이 모든 영화인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 조선영화동맹의 초대 위원장은 안종화 선생이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서기장은 추민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45년 12월 말에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가 조선에 알려지고 이를 기화로 해서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좌익 단체들에 의해서, 좌익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고 있던 조선영화동맹에서 우익 영화인들이 하나둘 이제 탈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종화 선생도 위원장직에 있었으나 곧 이제 조선영화동맹을 탈퇴하게 되죠. 그래서 추민이 거의 혼자 이끌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추민을 비롯해서 이재명, 윤상열, 윤용규, 서강재, 문예봉, 그리고 이병일 이런 좌익 계통의 영화인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영화동맹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1946년 10월에 대구에서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우리가 일전에는 대구 폭동이라고 불렸던 그 민중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기화로 해서 좌익 쪽에서는 대중화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 노선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 대중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소위 좌익이 주도하고 있는 이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파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 조직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각 지방마다 지부들이 조직되게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946년 12월에 영화동맹 서울시 지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47년도 봄에서 여름 사이쯤에 부산 지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를 통해서 각 지방에 있는 영화 애호인들을 이 영화동맹의 우산 안에 이제 직결시키는 그런 운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46년도 별 성과 없이 끝났던 1차 미소 공의가 그 다음에 다시 개최되게 됩니다. 47년도에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를 2차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얘기합니다. 미소 공의가 만들어지고 이제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논의가 다시 재개되게 되죠. 이를 기회 삼아서 좌익 세력들은 이제 지방 조직들을 다지기 위해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제 각종 그 문화 활동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여운형 선생님의 장례식이죠. 1947년도 7월에 여운형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소 공의가 잘 진행이 되다가 미소 공의의 어떤 그 세력들을 참여시키지 말 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소 공의가 결렬이 되게 되고 이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 갈등을 봉합할 만한 어떤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여운형 장례식이 8월 초에 열리게 되는데요. 8월 초에 여운형 장례식을 위해서 전국으로 흩어졌던 좌익 세력들이 다시 서울로 모입니다. 이 서울로 모이게 된 좌익 세력들에 놀래서 미군 정청과 이제 경찰은 이 좌익 세력들에 대해서 활동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영화인들, 그러니까 좌익 계통의 영화인들에 대해서는 체포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문예봉 같은 경우는 1947년 8월에 용산 장유공장에서 했던 연설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고요. 황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극, 영화, 문학, 예술, 각 예술 분야의 좌익 계통의 중심 인물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영화인들이, 예술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한 가지는 지하에서 활동하는 것, 남한에 남아서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지리산이나 이런 산속으로 들어가서 유격대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북한으로 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영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심영, 문예봉, 그 다음에 48년도 되면 뭐 박학을 비롯한 여러 영화인들이 이제 월북하게 되는 거고요. 특이하게도 빨치산 투쟁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어요. 홍순학이라고 하는 카메라맨은 김태준이 이끌던 이 조직과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지리산에서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9년도에 체포돼서 사형을 언도당하게 되죠. 이렇게 좌익 세력들이 급격하게 위축된 4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단독정부 수립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8년도 5월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드디어 48년 8월에 새롭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러니까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고 그 1년 후인 49년 12월에 국민보도연맹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하에서 과거 좌익단체에 가입했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수하여서 국민보도연맹에 들어가서 소위 빨간물을 빼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년 12월까지 이 좌익단체에 가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선영화동맹이 만들어졌을 때 좌익이든 우익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단체에 가입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영화인 전부가 다 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기에 48년 말부터 소위 북한으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월북한 영화인들이 출연하거나 만든 영화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상영금지 처분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48년 12월에 해연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박학을 비롯한 예술극장 출신의 연극인들이 48년 8월 달에 대거 월북해서 북한에 가서 영화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첩보를 듣게 된 부산경찰에서 이 해연의 부산 상영을 금지시키는 처분을 내리게 되죠. 물론 이 처분은 이제 금방 다시 이제 상영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이후에는 이제 월북한 영화인들이 출연한 영화가 남한에서 상영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에 195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영화들, 그러니까 1940년대 초반에 서왕석이 이끌던 조선예흥사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만든 아내의 윤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일제 검열 과정에서 한 10여 분 정도가 삭제됐는데 이 삭제된 필름을 붙여서 이제 일종의 완결판을 만들어서 이것을 상영하게 됩니다. 상영하면서 마치 새 작품인 것처럼 제목을 상춘이라고 바꿨는데 이 영화를 1950년 초에 상영 금지시키게 됩니다. 이 영화에 월북한 나훈과 기타 월북한 배우와 감독들이 이제 이 영화에 출연했다라는 이유, 그리고 만들었다라는 이유로 이 영화가 상영 금지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앞선 해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거에 만들어진 영화에서조차 월북한 영화인들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영화 상영을 중지시킨다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 만들어졌던 필름들 대부분은 다 상영할 수 없는 필름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가장 뛰어난 영화로 칭송받고 있는 아리랑 같은 경우는 아리랑에 출연했던 배우들 중에 주인규, 이규설, 남궁훈 이 세 명의 배우들은 그 당시 1949년, 50년에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리랑도 남한에서는 상영할 수 없는 영화였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오영진입니다. 오영진은 평양의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인 오윤선 장로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세가 아주 셌죠. 그리고 민족 운동 자체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졌죠. 예컨대 뭐 조반식이나 그 오영진의 아버지인 오윤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영섭의 아버지인 주공삼, 뭐 이런 분들이 다 목사이거나
아니면 뭐 장로. 그러니까 당시 평양 기독교계가 평양 지역의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랬었고, 그 중에 오영진은 그 오윤선 장로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영진은 일본에서 영화 공부를 했던 영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화 촬영소에서 조연출로 있으면서 영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제 말기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서 교원으로 있었는데 촉탁으로, 그러니까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촉탁으로 조선 영화사의 시나리오 작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말기 유일한 영화회사였던 조선 영화사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방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거의 유일한 영화인이었던 거죠. 그 외에 평양 출신의 뭐 이창근은 뭐 서성키네마라고 하는 영화회사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주영섭도 영화에 관심을 두고 영화평도 쓰고 영화 연출도 배우고 했었지만, 주영섭은 이제 도쿄 학생예술자와 현대극장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연극계에 더 이제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만들어진 국립극단이 이 주영섭이 연출한 작품들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오영진을 중심으로 평양의 영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련군이 들어와서 평양에 있는 주요 인물들 중에 영화를 담당할 만한 인물들을 조사를 했더니 가장 첫 번째로 꼽혔던 인물이 오영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영진은 정치적으로는 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민주당의 아주 중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민주당을 이끌었던 조만식의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만식과 같이 막 움직이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오영진도 이 소군정에 대해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북한 지역의 영화 활동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1946년 1월에 그러니까 조만식이 이제 소군정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이제 오영진도 이제 그 북한 지역에서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한으로 이제 월남하게 되죠. 오영진이 소군정에 의해서 북한의 영화 활동을 책임질 인물로 낙점이 됐다가, 오영진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탈락하고 나서 그 뒤를 이을 만한 사람들을 막 찾았어요. 때마침 1946년 초에 서울에서 젊은 영화인들이 평양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좌익 정당,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좌익 정당의 이제 산하 단체였죠.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활동을 촬영하기 위해서 조선영화동맹에서 보낸 영화인들, 이 영화인들이 평양에 와서 영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공산당 사람들이 이제 유심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영화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자주 언급이 되겠지만 뭐 정준채, 윤재영 뭐 이런 사람들이 이때 서울에서 평양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준채나 윤재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연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지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거나 그 소위 입봉을 한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계의 비중을 따진다면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소군정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영화를 책임질 인물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조선 공산당을 비롯해서 공산당의 활동과 북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할 어떤 임무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임무를 책임질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군정에 의해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주인규라는 인물입니다. 주인규는 1926년도에 만들어진 나훈규의 아리랑에 출연했던, 아리랑에서 악역을 맡았던 그런 인물이죠. 오기오라고 하는 마름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었고요. 영화배우로 꽤 이름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함흥 지역의 노동운동가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민테른 산하의 프로핀테른, 그러니까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이 프로핀테른 산하에
태평양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일종의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극동 지역의 이 단체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2차 태평양 노조 사건으로 3년에 이제 복역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연극과 영화계에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게 됐던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평양으로 올라가서 평양이 아니라 함흥으로 올라가서 함흥 지역의 치안 책임자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계의 유력한 공산주의자이자 노동운동가이자 또 영화배우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군정에서는 이 주인규를 북한 지역의 영화 책임자로 낙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규를 비롯해서 북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인물들, 예를 들어서 황해도 신천으로 소개했던, 그러니까 태평양전쟁 말기에 미군이 폭격을 할지 몰라서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사람들이 막 내려갔잖아요. 이때 강홍식 같은 경우는 황해도 신천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양 사람이었는데 신천으로 내려가 있었던 이 강홍식이 다시 평양으로 불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주로 이주했던 이규설은 다시 함흥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일제강점기에 영화 활동을 했던 영화인들이 속속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 영화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주인규입니다. 주인규는 이 영화가 그 망루의 결사대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죠. 일제강점기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배우이자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북한 영화계를 이끌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안타깝죠. 그나마 이 망루의 결사대의 이제 몇몇 커트, 그리고 이제 복지만리에서의 몇몇 커트에서 그 얼굴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주인규가 중심이 돼서 북한의 영화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영화반이 46년 1월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주인규가 평양에 오고 나서 이 조직을 추스린 다음에 북조선 영화 제작소가 46년 8월에 만들어집니다. 요 북조선 영화 제작소는 이제 뒤에 이야기할 북조선 극장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 최초의 영화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건설, 민주선거 이런 영화들이 제작이 됩니다. 이 영화들은 무성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영화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그냥 촬영을 해놓고 그것을 무성으로 편집해서 상영했던 거죠. 그리고 1947년 2월에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북조선 국립영화촬영소는 잠시 후에 보다 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배급기구도 정비가 됩니다. 우선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 지역은 남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영할 필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상영하다가 남은 필름들이 조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평양에서 미국 영화들이 주로 많이 상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들이나 이런 영화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창고에 쌓여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신작들은 아니고 대부분 다 3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이 평양에서 상영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각종 연예단체, 그 다음에 극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연극 공연들이 많이 됐고요. 그러고 있다가 소련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 영화를 수입해서 상영하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1945년 11월에 만들어지는 인민영화사입니다. 인민영화사는 소련 영화의 독점 배급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민영화사를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극장에 소련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배급되기 시작했고요. 이 무렵에 서울에 있었던 이재명이 평양에 와서 소군정의 주요 인물들, 소련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오영진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방뉴스도 가져와서 북한에서 해방뉴스를 상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이 남한에서 만들었던 해방뉴스가 북한 지역에서도 상영될 수 있었던 거는 이재명이 필름을 가지고 그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남한에서 이제 미국 영화들이 또 유입돼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46년 7월에 영화 보급 협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안에 만들어진 기구인 거죠.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서 이제 영화가 배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는 거죠. 당이 주도해서 배급하는 배급기구인 영화보급협회와 그 다음에 민간에서 만든 민간회사, 인민영화사가 이제 영화들을 공급하는 이원체제로 됐다가 이게 1946년 11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선 극장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이 북조선 극장위원회는 말 그대로 영화의 배급을 책임지는 기구이자 북한 내에 있는 극장을 관리하는 기구이자 그리고 영화 제작소까지 관할하는, 그러니까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일체를 관할하는 기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북조선 극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여기 보이는 주인규, 그리고 서기장은 남한에서 조선영화동맹을 이끌던 추민이 월북해서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규와 추민이 위원장, 서기장,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맡게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추민이 남한의 영화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민이 보통 2인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북한의 문학예술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 1946년 3월에 북조선 예술총연맹이 설립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이 문학 예술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할하는 그런 거대한 조직입니다. 명예위원장으로는 이기영이 이제 선임이 됐고요. 위원장으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한서랴가 임명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안막과 박파량, 그리고 서기장으로는 안함강과 한재덕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문학예술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됐냐면 맨 꼭대기에 북조선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개의 도에 있는 도총회가 있고요. 그 밑에 전국 시군읍 총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국 시군읍 총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도총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총회에서 또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북조선 의회의 대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의 가장 정점에 이제 이기영과 한서랴가 있었던 거죠. 북한의 문학 예술을 총 책임지는 역할을 이 이기영과 한서랴가 맡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영이 사실은 나이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이기영이 더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기영이 명예위원장이 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만들어진 조소문화협회의 위원장이 이기영이었기 때문에 소위 소련과의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기영이 책임지고, 대내, 그러니까 북한 내에 있는 문학예술 활동의 책임자는 한서랴가 책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대의원들이 뽑혀서 이제 평양에 있는 북조선 의회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화인들, 주요 인물들 중에 영화인들을 꼽아보면 함경남도에서 뽑힌 주인규, 그러니까 함흥의 유력한 노동운동가이자 영화인이었죠.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뽑힌 박완식은 이제 카푸 출신의 기자이자 평론가이자 또 영화 활동도 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문학예술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조직 활동이라는 게 농촌과 직장과 공장과 이런 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클을 구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서울에서 유명한 문학인 예술가들이 지방으로, 공장으로, 광산으로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서클원들을 모집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학인들이 문학을 창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서 지방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서클을 꾸리고 이 서클원들을 지도하고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문학 작품을 창작해내는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술가들도 마찬가지고 서클원들 지도하느냐고 자기 창작 시간이 뺏기는 거죠.
그리고 뭐 연극하는 사람들, 영화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1946년 10월에 이제 이 문학예술 총연맹을 총동맹 체제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연맹체에서 동맹체로 바꾸는 거예요. 각각의 장르의 전문 예술가를 양성하는 방식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클 활동은 어떻게 되느냐? 서클 활동은 군중 문화 사업으로 빼서 직총 문화인부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활동으로, 서클 활동은 서클 활동으로 해서 전문 예술가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양성한 일종의 교육자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서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반면에 진짜 예술가들은 이 북조선 문학예술 총동맹에 들어가서 창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은 이기영이 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안막, 서기장은 이찬, 그리고 중앙위원으로는 이제 영화인들 중에는 주인규, 신두희, 윤기정 등이 이제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북조선 문학예술 총연맹에서 위원장을 했던 한서려가 빠져 있죠. 한서려는 이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각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한서려가 이제 행정부로 빠지고 대신에 이제 이기영이 이 역할을 이제 맡아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선 이 사람이 전문적인 예술인인지 아닌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서클원들이 아주 많잖아요. 이 아주 많은 서클원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전문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영화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만한 영화인 중에 유원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유원준은 서클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 배우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클 활동으로 연극 활동을 하다가 이 무렵에 이제 그 활동, 이렇게 연극 배우로서 활동을 잘 해가지고 전문 영화인으로 이제 역할이 바뀐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 각 동맹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동맹, 미술동맹, 연극동맹, 음악동맹, 사진동맹, 무용동맹, 영화동맹 이렇게 7개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원래 북조선 문학 총연맹에도 이렇게 각 부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부, 사진부, 무용부, 문학부, 연극부, 음악부 이런 부서들이 있었는데 이 부서를 동맹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문학이나 연극이나 미술이나 음악인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문학가도 많고 미술가도 많고 연극인들도 많고 문학인들은 더더더더 많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사진, 영화, 무용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동맹이 되지 못하고 그 중간 단계인 위원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 9월에 북조선 영화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위원장은 주인규가 맡고요. 서기장은 신두희, 그리고 상임위원으로는 주인규, 신두희, 김승구, 윤묵, 윤재영, 정준채, 박운삼 이런 사람들이 북조선 영화위원회의 중요 인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3개월 만에 북조선 영화위원회는 북조선 영화동맹으로 격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북조선 영화동맹 위원장으로는 강홍식이 임명되게 되죠. 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PPT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강홍식입니다. 이 사진은 복지말리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의 강홍식의 모습이죠. 그리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 사진이 바로 강홍식이 북한에서 활동하던 당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대 무렵의 사진입니다. 주인규가 빠져 있잖아요. 영화동맹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북조선 영화위원회에서는 주인규가 위원장이었는데 영화동맹으로 갈 때 주인규가 빠져 있죠. 주인규는 47년 초에 북조선 국립영화 촬영소를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47년 2월 6일 날 내각
결정으로 북조선 국립영화 촬영소가 설립됩니다. 내각 결정의 제1조는 뭐냐? 북조선 국립영화 촬영소의 총장은 주인규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줄이. 그러니까 주인규에게 북한의 영화 제작의 총 책임을 맡긴 거죠. 그리고 부소장으로는 추민이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규, 추민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유는 주인규는 북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추민은 남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평안남도 대동군 하당리에 촬영소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북한에서 영화 촬영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북조선 영화 제작소가 있었죠. 이 영화 제작소는 이창근이 가지고 있던 영화 서성키네마의 이 영화 촬영소 일부를 활용해서 영화를 찍고 있다가 이 4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대한 영화 촬영소를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초의 극영화, 예술영화라고 부르는 내 고향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스튜디오 안에 만들어 놓은 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레인 촬영을 하고 있죠. 크레인으로 이렇게 부감으로 막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년 2월에 공사가 시작돼서 처음으로 47년 7월에 편집실과 연출가실이 준공이 되고 이제 차례 건물들이 들어서고 시설들이 정비가 되고 기술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영화를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녹음 설비가 소련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도입되고, 그러니까 기계가만 도입되는 게 아니라 소련에서 기술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이 기계를 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1947년 10월에 북한에서 첫 번째로 발성 영화가 만들어져요. 앞선 두 편의 영화들, 그러니까 우리의 건설과 민주선거라고 하는 두 편의 영화는 무성영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녹음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 촬영소가 만들어지고 녹음실이 설치가 되고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녹음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47년 10월에 첫 번째 발성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작품이 47년 10월에 정준채 연출 오홍탁 촬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48년 2월부터는 뉴스도 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뉴스 영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선 15 1호가 48년 2월 민정식 연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촬영소가 만들어지고 영화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설비가 하나 둘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극영화 제작도 시작됩니다. 특히 48년 9월에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이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를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 1주년을 맞아서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성과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영화로 최초의 영화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영화가 바로 내 고향이라는 영화예요. 북한 최초의 예술 영화고요. 북한의 건국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힘들게 살고, 일제강점기의 소작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제와 결탁한 지주들은 이 소작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죠. 그리고 이 소작인들이 지주에 저항하다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을 탈출해서 유격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격 활동을 전개하다가 해방을 맞게 되고,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 소위 민주국가 수립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내 고향입니다. 김승구가 시나리오를 썼고요. 강홍식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용광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전쟁이, 그러니까 2차 대전이죠. 그러니까 태평양전이 끝나고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일제가 일본으로 자기네들 돌아갈 때 북한 지역에 있는 중요한 국가시설들을 파괴하고 갔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제철소도 파괴하고 갔습니다. 이 파괴된 제철소를 복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복구를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한에서 보낸 간첩들이 등장하죠. 이 남한에서 보낸 간첩들이 이
용광로를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첩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남로 단계 숙청 때 이 이제 간첩들로 지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는 용광로가 북한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8월 정도, 그러니까 전선이 낙동강에 고착되고 있을 때, 그때 완성된 영화가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49년에서 50년 사이에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 대치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국지전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음파산 전투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는 강홍식이 썼고요. 연출은 주인규가 했어요. 그러니까 강홍식이 내 고향의 연출을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주인규가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의 연출을 맡기도 하고, 이거는 북한에 전문적인 연출가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죠. 왜냐하면 강홍식이나 주인규나 다 배우들이잖아요. 배우들이 급하게 연출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전황을 인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뉴스 영화를 보다 확대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8년도부터 나오고 있던 조선 15 외에도 조국 통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시 특별 뉴스를 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국 통일을 위하여는 총 48편이 전쟁 기간 동안에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선 15도 한 7, 80편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국 통일을 위하여 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있었던 국지적인 전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의 토지 개혁을 단행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 영화뿐만 아니라 기록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25 전쟁 기간에 특히 이제 51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뉴스 영화를 제작하는 데 주력했고, 그 이후에는 기록 영화, 그리고 이제 극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기록 영화는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졌냐면, 우선 전쟁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전쟁은 미군과 남한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저지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홍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이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조선을 미제국주의가 공격한 거다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게 세계의 고함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과 북한 지역에다가 미군이 세균탄을 썼다라는 것을 또 고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세균 만행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합작해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신천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을 또 기록 영화로 만들어서 또 이제 활용을 합니다. 신천 대중학살 사건이 이 시기에 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종전, 그러니까 53년 7월 달에 휴전이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이 휴전을 맞아서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게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의 품 안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민군 포로들, 그러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인민군 포로들이 이제 북한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담은 이제 기록 영화가 전쟁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행사 영화들, 그러니까 8.15, 3.1절, 그 다음에 노동절, 이런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이 행사 영화들은 꼭꼭꼭꼭 제작이 됐습니다. 행사 영화들 외에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영화들도 이 시기에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5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 영화가 제작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북한의 수뇌부들이 생각했던 거는 전쟁을 3개월 안에 끝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전쟁이 길어졌죠. 특히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북한이 압록강까지 밀리게 되죠. 거기에 중공군이 또 참전하게 되죠. 이러면서 전선이 약간 고착화되고 장기전화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51년도부터 형성되죠. 이때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적개심을 북돋는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극영화 제작이 51년도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 극영화의 소재는 소위 6.25 전쟁의 전쟁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안주 탄광 소년 근위대, 그러니까 안주 지역이 미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게 되죠.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이 안주 지역에서 이 안주 탄광 소년 근위대의 중학생들이 이 미군에 저항해서 싸운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죠. 윤두원이 시나리오를 썼고요. 1949년도에 남한에서 마음의 고향이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윤용규가 북한에 가서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만들어졌던 영화들은, 민정식은 이제 용광로를 만들었던 민정식은 원래 영화 조감독 출신이었지만 강홍식이나 주인규는 연출가라기보다는 배우에 더 비중이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용규가 월북하면서 윤용규에 의해서 북한 영화가 50년대 영화가 꼽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52년도에는 또다시 전선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PPT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 또다시 전선으로의 한 장면을 조선 영화라고 하는 북한의 영화 잡지의 표지로 만든 거죠. 부상당해서 후송된 군인, 전쟁 영웅인 거죠. 이 사람이 몸을 회복해서 이제 전선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전선으로 가서 이 전쟁을, 그러니까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얼레와 강호가 시나리오를 맡았고요. 천상인이 연출했습니다. 천상인은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서 배출한 첫 번째 영화 감독이죠. 그리고 52년도에는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미군에 의해 점령당한 지역의 사람들이 유격대를 조직해서 이 미군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윤두원이 시나리오를 썼고요. 소년 빨치산을 만들었던 윤용규가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중국 영화 잡지 대중전형이라고 하는 영화 잡지의 표지로 나온 이 작품은 빨치산의 처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54년도 작품이죠. 여튼 전쟁 기간 동안에 또 비행기 사냥꾼조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이 가장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했던 것은 바로 미군의 공습이죠. 미군이 이 평양 앞에 남포 앞바다에다가 항공모함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기 함흥 원산 앞바다에다가 항공모함 세워놓고 북한 전 지역을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전쟁 기간 내내 이 폭격에 시달렸던 거죠. 그때 이 대공사수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관총을 들고 낮게 나르는 미군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양성하라는 김일성의 이제 지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 사냥꾼조가 막 조직이 됩니다. 이 비행기 사냥꾼조 중에 가장 많은 미군 비행기를 이제 격추시켰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53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또다시 전선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가진 이제 단점들을 극복한 영화로 정찰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것보다는 보다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제 김일성이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정찰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53년도에 만들어지고요. 한상훈이 시나리오를 썼고 전동민이 연출을 합니다. 이 전동민은 아내의 윤리, 그러니까 1941년도에 김영화 감독이 만들었던 아내의 윤리의 시나리오를 썼던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영화인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연극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극 쪽에 있다가 이 영화 쪽에서 연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치산의 처녀가 52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는 완성이 54년에야 돼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52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영화가 해를 넘겨서 54년 12월에 영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늦어지는 것은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 빨치산 대원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성 빨치산 대원의 이 주인공 역할로는 이제 문예봉이 맡아서 했던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문예봉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1953년 7월에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이 파괴한 모든 것들을 다시 전쟁 전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1953년 8월 5일,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됩니다. 이거는 당대회처럼 큰 규모의 회의는 아니었지만 아주 중요한 회의였던 게 전쟁이 끝나고 나자마자 열린 당의 이제 전원회의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전원회의가 개최되는 요 시기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남로당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때 전후 복구 계획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중공업의 발전을 토대로 삼아서 경공업을 함께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때 결정된 북한의 전후 복구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계획도 세워요. 1단계는 우선 54년 초까지 한 7월이니까 한 5,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6개월 정도 동안에 전후 복구 계획을 각 부서 그리고 각 단위마다 계획을 세우고 우선 준비를 하는 거죠. 5,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2단계로 54년부터 56년까지 3개년 동안 전쟁 전 수준으로 경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 이제 첫 번째 2단계 목표인 거죠. 그리고 3단계는 57년부터 61년 사이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닦는, 그러니까 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북한 경제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그거보다 더 높이 복구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 6차 전원회의의 이제 결정 사항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 부분에서도 이 6차 전원회의의 요구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선은 준비 단계에서 6.25 전쟁 동안에 과거 만주영화협회였죠. 장춘영화촬영소로 소개했던 국립영화촬영소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군이 엄청난 폭격으로 모든 걸 다 부셔버렸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영화를 제작하려면 일종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인프라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 6.25 전쟁 중에 만들어졌던 이 5편의 영화들의 대부분은 장춘에 있는 영화촬영소에서 스튜디오 촬영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진 사실인 거죠. 그리고 54년 말까지 촬영소의 기본 복구 계획이 이제 수립되고 중요한 거, 영화를 만드는데 급히 필요한 것들은 우선 복구할 계획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 복구를 돕기 위해서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소련, 체코, 동독 이런 데서 자본가, 기술가, 기술자들을 이제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촬영소가 복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복구된 영화 촬영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 15돌이니까 62년이죠. 1962년도에는 이 상태로까지 이제 영화 촬영소가 복구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영화를 막 만들어내고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빨치산의 처녀가 왜 이렇게 52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하다가 54년 12월 말에 돼서야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6차 전원회의, 조선노동당 6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그 시기에 평양에서는 남로단계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간첩 혐의 공판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차 전원회의를 위해 평양에 모인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 들었죠. 실제 북한에서는 이 공판을 실황 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마다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공판을 들을 수 있게 실시간 중계를 했던 거죠. 이 공판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마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간첩 혐의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방되자마자 이마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죠. 영화인들도 막 만나고 다녔죠. 그리고 이재명과 윤상열과 이병일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화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단체는 소위 이마, 김남천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상위 조직들에 의해서 움직여졌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북한으로 간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마와 관련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마가 미제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한에서 올라온 사람들, 특히 영화인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치산의 처녀를 연출하고 있던 윤용규는 조선영화동맹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윤용규도 조사를 받았겠죠. 윤용규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문예봉은 기록을 남겼어요. 문예봉은 이때 소위 반소분자로 몰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카를로 비바리 영화제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에 폴란드나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북한 여성계를 대표해서 그리고 영화계를 대표해서 대외 활동을 열심히 했었죠. 이때 모스크바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 경비원들이 막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죠. 그런데 그게 소련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못 가게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투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예봉은 반소분자로 물리게 되는 거예요. 문예봉의 남편이었던 임선규 같은 경우는 원래 48년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질 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정이 됐다가 나중에 빠졌대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반대표를 던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내가 남로단계 인물들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 미국의 간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느냐고 영화의 제작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춘에 있던 영화 촬영소가 평양으로 이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1년 이상 걸렸던 거죠. 예. 그리고 이 문예총을 소위 이마, 김남천을 비롯한 남로당 계열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문예총을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작가동맹, 그리고 미술가동맹, 작곡가동맹으로 이제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내에 있었던 이제 남로당 계열의 사람들은 숙청당하게 되는 거고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6.25 전쟁 때까지, 그러니까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까지 북한 영화에 출연하고 있던 도금기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도금기와 비슷하게 북한 영화에서 활동했던 남승민이나 최원봉 같은 경우는 60년대에도 꾸준히 영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 남로당 계열 숙청 이후의 도금기는 북한 영화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쟁 이후에 북한 영화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산업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북한 정권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내각에서 내각결정 32호로 영화 예술의 급속한 발전 대책에 관하여라고 하는 결정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결정서에 따라서 8가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을 크게 이야기하자면은 우선 첫 번째 조직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영화 제작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영화계에 불순한 사람들이 숨어 있어서 영화가 잘 안 만들어졌다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의 문제. 이 소위 안 좋은 사람들이 영화계 내에 들어가면 그게 발현되는 게 시나리오로부터 발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창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영화 제작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영화 인력을 양성을 해야지 지금처럼 영화가 1년에 뭐 한두 편 만들어지고가 아니라 10편, 20편, 30편 이상 만들려면 인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의 문제. 실제 6.25 전쟁 이전에 영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북한에서는 소위 그 전습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자가 조수들에게 빨리빨리 영화 기술을 알려주도록 강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도제식 제도에서는 기술 하나 배우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화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기술자들에게 영화 신인들을 빠른 속도로 양성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과거에 이제 습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영모 감독이나 최칠복 노궁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촬영소의 생산 능력을 제고, 그러니까 촬영소가 일정하게 영화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영화가 많이 생산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필름이나 각종 이제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영화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포상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영화 관리국의 기능을 강화할 거의 문제, 이 8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선전상학계는 이제 영화부문 조직 사업에 관해서 이 6가지 것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죠. 우선 애국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정신을 교양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을 확립해라. 이거는 이제 영화 창작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인민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교조주의적 경향을 시정해라. 이거는 이제 50년 전쟁 이후에 남로단계 이후에 소련파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을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영향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교조주의를 이제 시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생산의 기계와 농업 협동화에 관련된 내용의 영화를 만들어라. 아동 영화를 제작해라. 국가 정책에 복무할 수 있는 기록 15영화를 제작해라. 그리고 영화 보급 사업의 정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화선전상학에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후 북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영화 촬영소의 기능 확대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국립영화 촬영소에서 예술영화, 기록영화, 15영화를 제작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전문화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보다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국립영화촬영소를 둘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57년 말에 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그다음에 기록영화, 15영화를 주로 제작하는 기록영화촬영소로 분리시키게 되죠. 그리고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59년부터 소위 그림 영화가 창작이 됩니다. 이 그림 영화는 체코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이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들을 지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미술 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몽은이라고 하는 화가가 북한의 이 그림 영화 창작의 어떤 책임자가 돼서 북한 애니메이션을 59년도에 시험판들을 막 만들어내고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영화 촬영소를 분리시키게 되죠. 그리고 기록 영화 촬영소에는 기록 영화, 15영화 외에 과학 영화를 또 전문적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영화가 이제 이 5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잠깐 기록 영화, 15영화, 과학 영화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보자면 기록 영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어떤 행사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영화. 15영화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소식들을 짧게 담아서 만들어낸 게 이 15영화고요. 과학 영화는 과학적 사실에 바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뇌염, 뭐 디스토마, 뭐 이런 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만든 영화가 이 과학 영화인 거죠. 그리고 예술 영화 중에서도 전쟁 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술 영화 촬영소에서 전쟁 영화를 만들어내려면 전쟁 영화에 필요한 아주 많은 기자재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군복도 필요하고 뭐 엑스트라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아예 전쟁 영화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촬영소를 조선인민군 안에 만든 거죠. 그래서 군대 안에 영화 촬영소를 만듭니다. 조선인민군 28 예술영화 촬영소가 59년 5월 16일 날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군사물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1967년 현재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영화 촬영소가 전후 53년도부터 복구되기 시작해서 이제 한 15년 정도 흘렀을 때 이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영화 작품을 이전보다 많이 빠르게 만들어내기 위해 조직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바꾸게 됩니다. 우선 시나리오 수가 부족한 것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많이 창작할 수 있게 시나리오 창작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국립영화촬영소가 만들어지고 국립영화촬영소 안에 시나리오 위원회를 뒀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 몇 명을 거기에다 배치시켜서 시나리오를 창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작가 자체가 별로 없고 이 시나리오 작가 한 명이 1년에 쓸 수 있는 편수가 많지 않고 하니까 1년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창작사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선전성 안에 시나리오 창작사를 만들고 작가동맹에서 유능한 작가들을 시나리오 창작사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한 서너 명, 많아봤자 대여섯 명 됐던 시나리오 작가가 아닌 한 20명 정도 되는 작가들을 시나리오 쓰라고 보내버리죠. 그래서 재능 있는 작가들로 시나리오를 창작하게 한 20명을 시나리오 작가로 보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창작하게 되죠. 그래서 57년도에는 31편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이 31편의 시나리오는 1945년부터 56년까지 북한에서 창작된 시나리오 전체 숫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10년 동안 만든 것보다 1년 동안 만든 게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빨리빨리 만드는 것들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제작단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시나리오를 여러 단계 수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고가 나오면 초고에서부터 합평회를 하죠. 그리고 재고, 3고, 4고 할 때마다 합평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에 맞춰서 수정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초고가 나온 다음에도 몇 개월 이상 더 걸리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나리오 이후에 영화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영화 제작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작단이 조직이 돼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이 시나리오 수정 때문에 계속 영화가 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고정 제작단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뭐냐? 7명으로 고정 제작단을 조직합니다. 연출가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영화를 완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고요. 다른 한 명은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을 때 다음 작품을 시나리오 작가와 같이 준비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연출가, 2명의 연출가가 한 명이 시나리오 작가 작업을 다 끝내면 이 한 명의 연출가가 자기가 연출하고 있던 작품이 끝나겠죠. 그러면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촬영이 끝나고 후반 작업이 됐을 때 또 이 한 명의 연출가가 다음 시나리오 작가와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반 작업하는 동안에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 영화의 창작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명으로 된 고정 제작단이 만들어져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영화를 만드는 시간보다 3분의 1 정도로 시간을 줄여요. 한 편의 영화가 완성이 되는데 그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바로 백두산이 보인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백두산이 보인다라고 하는 영화의 중국 잡지에 실린 이제 광고인 거죠. 이 백두산이 보인다에서부터 고정 제작단 제도가 실시되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연출가가 2명인 경우가 있어요. 연출가가 2명인 경우면 이 고정 제작단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도 새롭게 고안됩니다. 우선 영화를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각 부문의 사람들, 소위 영화 간부들을 양성하는 영화 간부학교가 1954년 4월에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영화 배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화 촬영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의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영화를 뭐 한두 편 찍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영화 촬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작품을 촬영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2개의 극단을 영화 촬영소에 있는 배우들과 합쳐요. 그러니까 3개의 극단을 하나로 합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의 숫자가 3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립영화 촬영소 안에 있는 배우 극단, 영화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배우 극단과 그 다음에 국립극장 안에 있던 국립극단,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개성 시립극단, 이 3개를 하나로 합쳐버려요. 그리고 그 조직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립 제1연극극장, 제2연극극장으로 조직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1연극극장은 황철이 총장을 맡고 제2연극극장은 배용이 총장을 맡게 되는데 이 국립연극극장은 영화도 출연하고 연극도 출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연극 하던 사람들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고 영화에 출연하던 사람들이 연극에도 이제 출연하게 되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새로운 얼굴들을 스크린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학교도 만들어집니다. 우선 53년도 11월에 극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예술학교들을 확대시켜가지고 연극영화대학이 만들어집니다. 59년도에 평양연극영화대학이 만들어지고요. 영화학부에는 연출가, 촬영가, 배우, 그 다음에 이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코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새로운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이제 방안들이 고안되게 되는 거죠. 끝으로 이 시기에 이제 북한 영화들 어떤 영화들이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두산이 보인다라고 하는 영화가 56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 작품은
한설야의 장편 소설 역사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1935년도에 있었던 만주 지역에서 남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그 신한차, 그다음 황리어즈라고 하는 두 개의 전투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주인공은 아이가 주인공이죠. 아까 우리 그 당에서 요구한 것 중에 아동 영화를 만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아동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김일성의 항일 유격 투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졌던 내 고향에서 항일 유격 투쟁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뭉뚱그려서 뭔가 유격대원들이 이제 일본 경찰과 싸우는 모습이 잠깐 들어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김일성이 만주 지역에서 했던 전투들을 모티브 삼아서 만들면서 영화 속에서 김일성이 등장해요. 그런 영화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항일 유격 투쟁 영화는 이후에 김일성이 권력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장르가 돼요. 그래서 뭐 애국자, 불사조 이거는 이제 송영이 이 만주 지역을 김일성의 항일 유격 투쟁을 했던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낸 기행문,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라고 하는 이 기행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들이 이제 나오고 이 백두산이 보인다는 이런 작품들의 기원이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56년에는 사도성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져요. 이건 북한의 예술 영화 중에선 최초의 칼라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승희의 무용극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술 영화라고 하면 단순히 극영화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른 예술 장르의 작품들을 카메라로 담은 그런 것들도 예술 영화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물론 영화 감독의 예술적 창작 활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예술 영화라고 하는데 이 사도성의 이야기도 무용극을 스크린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화들로 심청전은 창극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밀리마 이야기하라,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밀리마 이야기하라 같은 경우는 뮤지컬을, 그러니까 가극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황해의 노래 같은 경우는 창극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장르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스크린으로 옮기는 작업, 이것도 이제 이 사도성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 민족 고전을 다룬 작품들도 이 사도성 이야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성 이야기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무용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뭐 그 다음에 이제 양반전이나 뭐 이런 작품들도 이제 요 시기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급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중에 농업 협동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작품이 바로 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주동인이 시나리오를 썼고 전동민이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이후에 천리마 시대 때 천리마 영웅들 혹은 천리마 시기의 노동 생산성을 소재로 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에요. 이것보다 먼저 나온 작품 중엔 바다는 부른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어업 생산량을 늘려라 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작품이었고요. 산매 같은 경우는 광산 생산량, 그러니까 석탄 생산량을 늘리라고 하는 요구에 맞춰서 만든 영화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그리고 천리마 시대의 이 생산 능력 향상, 노동 영웅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의 어떤 표본이 되는 영화가 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미국의 어떤 양면성, 그러니까 미국이 겉으로는 되게 유화적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다. 마치 승냥이처럼. 한설의 단편소설 승냥이를
승냥이를 원작으로 해서 55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선교사들이 이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인민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이런 데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북한에서 나오는 반미 영화의 어떤 이제 그 기원이 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만들어져요. 잊지 말라 파주를이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그건데, 파주에서 있었던 미군의 양민 학살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파주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이 미군들이 이제 파주의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거를 소재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낸, 이거는 단편 영화입니다. 북한에서 장편 영화 말고 단편 영화들도 실험해요. 단편 영화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또 빨리빨리 보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편 영화를 실험하는데, 이 실험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 잊지 말라 파주르라고 하는 작품이고, 이렇게 남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으랴, 남과 북으로 떨어져 살게 된 이 가족의 이야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어떻게 떨어져 살 수 있으랴의 사진들입니다. 위에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아래에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4.19가 터지니까 4.19를 소재로 해서 만든 항쟁의 서국 같은 영화들이 바로 남한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합작 영화들, 1957년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40주년 기념작으로 소련의 고리키 영화 촬영소와 합작으로 이 형제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랑 합작해서 영화를 만드니까 북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배우들을 총동원시켜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 당시 57년도에 3명의 인민 배우가 있었어요. 한 명이 무용가 최승희, 다른 한 명이 연극 배우인 황철, 그리고 한 명이 국악인 정남이, 이렇게 3명이 이제 인민 배우였는데, 이 중에 2명이 출연해요. 황철과 최승희가 이 영화에 출연하죠. 그리고 강홍식, 박학, 등등등 해가지고 당시 북한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배우들을 총동원시키는 작품입니다만,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소련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소련으로 유학을 보낸 영화 청년들이 김일성을 비판하면서 소련에 망명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작품은 북한에서 엄청난 혹평을 받는 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만듦새와는 상관없이 교조주의적인 영화로 찍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영화로는 프랑스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북한에 방문해요. 북한에서 기록 영화를 찍으러 왔다가 북한에서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극영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모란봉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모란봉도 요 5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작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작품은 바로 전쟁 영화들인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어랑천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조국의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조국의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추민이 시나리오를 썼고 민정식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고요. 어랑천은 한성이 시나리오를 썼고 윤영규가 연출을 맡은 작품입니다. 이 중에서 조국의 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전쟁 영화인데, 북한에서는 삭제돼 버린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던 추민이 이 종파 분쟁기 때 숙청당해서 아직도 복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북한의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영화입니다. 반대로 어랑천이라는 영화는 지금도 북한에서 대표적인 전쟁 영화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해방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50년대 후반까지 북한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형성 발전되어서 어떤 이제 양산 체제를 만들어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 기간 중 북한과 중국 간의 영화 협업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이 이제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 전황이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이 이제 순식간에 함락이 되면서 평양에 있던 영화인들이 이제 그 압록강변에 있는 강계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평양에 있는 촬영소에 있는 기자들을 다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이 평양을 점령한 국군 그 중에서 영화인들이 그 촬영소에 있는 기자재들을 가지고 이제 남한에 와서 50년대 많은 수의 한국 영화들이 이 소련체 기자재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강계로 와서 영화인들이 이제 할 게 없죠. 그리고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전선이 고착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요 즈음에 북한은 장기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휴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장기전을 생각하면서 극영화를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일시적으로 미군에 의해서 점령된 지역의 사람들의 문제가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투쟁을 다룬 영화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북한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 문제였죠. 특히 이제 낮에 야외에서 촬영할 때마다 미군 비행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과거 만주영화협회 이던 장춘 영화 촬영소의 6개 스튜디오 중에서 3개의 스튜디오를 북한한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계에 있던 영화인들이 장춘에 가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6.25 전쟁 중에 만들어졌던 최초의 예술 영화, 그러니까 소년 빨치산의 세트 촬영에서부터, 그러니까 후반기 촬영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뭡니까 그 빨치산의 처녀의 그 초반부까지가 아마 이 장춘에서 촬영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 촬영소 인원들은 우선 빨리 평양에서 영화 촬영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사람들부터 순차적으로 평양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촬영소원들이 이제 평양으로 완벽하게 복귀하는 거는 이제 55년도 이후가 되겠죠. 북한 주민들의 주거 공간을 연구할 수 있는 북한 영화가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영화도 대부분 실내 장면들은 다 세트를 만들어서 영화를 촬영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영화에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나마 이제 실내가 나와 있는 여러 장면들은 참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한을 나타낸 영화들도 있는데 북한 영화 중에 남한 주거 공간을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남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많은 수도 세트를 지어서 만드는데 이것도 북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남한의 공간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거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만든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예술 영화 중에 문학을 영화한 작품은 없는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창작됐던 작품들 중에 이북명이 쓴 질소비료 공장 같은 경우도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설의 황혼도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기영의 고향도 만들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승냥이나 아니면 그 뭡니까 역사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들도 있지만 오리지널 시나리오보다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맞는 잘 쓴 작품이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혹은 연극이나 이런 것들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라고 평가되면 그 작품은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언급된 50년대 북한 영화들이 한국 영상자료원에 있나요?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들 중에 신혼부부, 정찰병, 그리고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북한 영화 특별관이 다시 문을 열면 이 지금 영화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가 다시 문을 열면 이 공간에 와서 이 북한 영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방직후 문학계에서 김일성 주체 문학에 동원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인들이 주체적으로 예술의 한 사조라고 생각하고 처음 시작하게 된 건지 주체 사상 처음 뼈대를 만든 문인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문인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론가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6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66년도부터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문화혁명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그 북한 내에서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이 김정일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소위 주체 문학 예술은 김정일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어떤 예술가, 문학가, 사상가를 다 제외하고 김정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60년대 후반에서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이 시기는 거의 김정일에 의해서 북한 영화계가 움직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당시 제작된 한국 영화 여러 편이 북한에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일제강점기 때 만든 영화가 보존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시기로든지 활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기록 영화들의 이제 그 자료 화면 같은 것들로 활용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상영회 같은 것들을 열었거나 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면 6.25 전쟁 때 모두 소실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까지는 임자 없는 나룻배니 아리랑이니 하는 영화들이 북한에서 상영되기도 하고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했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전후 북한 영화의 배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여러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이 골라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지 아니면 매 시기 공개되는 영화를 관객이 선택의 여지 없이 보러 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관객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다면 대중의 선택이 이후 제작되는 영화의 소재나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영화를 보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려면 우리랑 똑같이 매표소에서 돈을 내고 표를 끊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동원돼서 영화를 의무적으로 보러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돈 내고 가서 영화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화의 배급은 철저하게 당의 관점에서 이런 시기에 이런 영화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며 그런 영화들을 제작해서 상영하고 또 외국에서 수입해서 상영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안 보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영화를 배급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화의 편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대중의 기호보다는 이제 당의 관점과 당의 목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영화들 중에 사상성이 없는 일반 영화에 가까운 작품들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영화에 가까운 영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들도 있지만 이 영화들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청전, 춘향전, 양반전, 흥부전 이런 영화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이런 영화들이 그냥 보면은 우리 민족고전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라고 하지만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거는 그 당시에 당의 어떠한 목적을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기획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택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작되는 영화, 그 다음에 상영되는 영화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관객이나 아니면 대중의 기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철저한 당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배급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 영화사에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남북 모두 다 영화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특히 자유당 정권, 우리나라 50년대 자유당 정권 같은 경우는 영화를 일종의 정권 홍보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영화인들을 이제 대중 동원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후에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고, 또 두 번째로는 흥미롭게도 남한이나 북한이나 50년대에는 이 민족 고전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민족 고전을 다룬 영화들이 꽤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년대 남한 영화에서 심청전, 춘향전, 옥단춘전 등등 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북한에서도 심청전, 춘향전 등등 이런 영화들이 60년대에 걸쳐서 여러 편이 제작됐습니다. 북한 영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 영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요? 우선은 북한 내에서는 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만든 영화들은 거의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얼핏 얘기했지만 숙청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숙청당한 사람들, 스태프들이 숙청당했으면은 타이틀을 지워버리면 되는데, 배우들이 만약에 숙청당했을 경우는 화면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은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작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1년도에 만들었던 소년빨치산이나 55년도에 만들었던 승냥이 같은 경우는 80년대 한설야가 복권되면서 다시 만들어졌어요. 칼라 영화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50년대에 만들었던 영화들을 다시 이제 상영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보통 6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이제 북한에서 TV나 이런 데로 송출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50년대, 60년대 필름들은 제가 추정컨대 북한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과 필름 교환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전후 북한 영화에 대한 세계 영화계의 평가는 어떤가요? 영화제 초청 사례, 다른 나라에서 개봉된 사례가 있는지 영화사적 평가가 궁금합니다. 이 사회주의권에서는 북한 영화가 많이 상영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기간 때 카를로 비바리 영화제에 매번 북한 영화가 초청이 돼서 거기서 이제 수상도 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 중에 해외 영화제, 한국 영화라고 하기 코리아 영화 중에 해외 영화제에서 첫 번째로 수상한 영화는 북한 영화인 거죠. 그리고 모스크바 영화제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제1회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촬영상을 받은 영화가 바로 윤영규 감독이 만든 춘향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권 블럭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던 시기에 북한 영화는 해외에 많이 소개됐었죠. 특히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만들어진 이 꽃 파는 처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70년대를 살았던 중국인들은 이 꽃 파는 처녀의 주제가를 다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 영화에 달라진 점이 아주 많죠. 우선 영화가 거의 안 만들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는 게 TV나,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채널이 몇 개 더 생겼죠. 그러니까 조선중앙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육 스포츠를 중계하는 TV 채널도 생기고, 그다음에 오락 프로를 하는 채널도 생기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면 이제 북한 영화들이 아주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 북한 영화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선 필름으로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공정이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세팅된 필름으로 만드는 이 공정이 지금 이미 너무 낡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것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하나고요. 운영된 이것을 상영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디지털로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로 상영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낙후한 극장에서 상영할 영화, 필름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V로 송출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미디 장르 영화는 없을까요? 코미디 장르 영화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미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방되고 나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연구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승희 무용연구소와 다른 하나는 신불출 만담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만담 같은 것들이 소위 인민성을 담보하는 최적의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미있게 사람들을 웃기는 경이극이나 이런 만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되게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코미디로 영화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북한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우리 집 문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옆집 문제, 윗집 문제, 아랫집 문제, 뭐 누이 집 문제 해가지고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 그게 대표적인 북한의 코미디고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영화에 입문한 계기는요. 저는 원래는 이제 한국 영화사 쪽에서 석사 과정에는 요 해방기,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요 사이를 연구를 하면서 해방기 때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50년대 한국 영화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전쟁 중에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었구나, 영화에 출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요 이제 50년대 북한 영화를 지금 이제 흥미롭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영화계는 각각 미국과 소련 영화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지요? 예,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화와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한국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고 그것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 영화는 또 다른 느낌의 영화들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죠. 그러니까 일본의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보고 이제 헐리우드 영화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 영화인들이 그만큼 미국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북한에서는 마찬가지로 60년대 후반까지는 소련 영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주체 시대가 되면서 소련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소련 영화를 일종의 모델로 삼아서 많은 연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북한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처럼 뮤지컬적 요소가 큰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나요? 예. 이거는 북한 관객의 성향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소위 북한의 그 영화 창작의 기본 원칙이라고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창작 법칙이 북한의 문해 창작의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당성, 인민성, 그 다음에 여튼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50년대는 당성이 아주 강조가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당성을 강조하되 이것을 인민들이 재밌게 보려면, 흥미롭게 보려면 소위 인민성이 담보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보기 위한 요소로 중요한 게 음악이죠. 그래서 북한 영화는 아주 음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영화를 보면 북한 음악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영화 음악을 많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 용광로라는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용광로는 김순남이라고 하는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50년대 후반부터 극단 통합 등을 통해 더 많은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63년 조선중앙TV 방송이 개국되면서 이후 북한 영화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소에서는 말 그대로 영화만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TV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텔레비전에서 이 드라마를 만드는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 조직에서 이제 드라마도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 텔레비전에 송출되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여러분들 조선중앙TV 편성표를 보면 영화라는 이름도 있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화 촬영소에서 제작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 조선중앙TV와 같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문제 시리즈 대강 신호비 일반에 공개되어 있나요? 예, 여러분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북한의 그 시나리오 문학이 거의 이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80년대 나온 거니까 80년대 북한의 영화 잡지들, 그러니까 조선 영화나 아니면 조선 예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이제 시나리오나 신업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나 보도 자료를 어디서 접할 수 있을까요? 예, 최신 연구 자료들은 여러분들 그 북한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학술지나 이런 데에 발표하는 것들이니까요. 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많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북한 TV에서도 코미디 쇼가 있었는지요? 예, 코미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경이극, 조선 경이극 뭐 이런 거 쳐보면 북한에서 코미디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한의 코미디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이제 연구 테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영화 속 대사는 주로 과거 서울 사투리를 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화에서 사투리가 사라진 거는 이 문화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나서 모든 이제 영화에서 사투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언급했던 영화들 중에 바다는 부른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동해안의 함경도 지역의 동해안의 어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규라는 배우가 함경도 함흥 출신이잖아요. 함경도 사투리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서 그 당시 잡지를 보면 주인규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사투리 연기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많이 해놨는데, 그러한 연기를 이제 북한 영화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표준어를 강제하게 되면서 배경이 어디든 간에 다 표준어, 그러니까 북한의 표준어는 우리 40년대 서울말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대 서울말을 쓰고 있는 거죠.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의 대표 배우를 꼽을 수 있는 사람, 누굴 꼽을 수 있냐? 우선 북한의 대표 배우 하면 문예봉이죠. 문예봉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스크린에 섰던 북한의 대표적인 배우이고요. 남자 배우들 중에는 북한의 최초의 영화인 내 고향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영화에 계속 출연했던 유원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대표 배우로 꼽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북한의 배우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김세영이라는 배우입니다. 우리 집 문제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연기를 가장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비견되는 한국의 배우는 김승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승호와 김세영은 남북한의 대표적인 배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상욱 감독의 영화는 북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나요? 예, 북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욱 감독은 자기 찍고 싶은 대로 찍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탄생하고 나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영화를 찍었던 유일한 사람이 신상옥입니다. 물론 신상옥도 눈치를 봤겠죠. 하지만 어떤 북한의 영화인들보다도 눈치를 안 보고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신상옥은 북한에서 영화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유럽에서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촬영소, 신필름도 유럽에다 세워줬어요. 물론 이제 스튜디오는 이제 북한에다가 만들었지만 유럽의 법인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친북 인사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불발한 거죠. 예.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2시간 가까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북한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좀 충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다음이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